충격 실화. 소 대신 쟁기를 끄는 며느리가 잃어버린 이것. 22살 겨울. 나는 낯선 집의 문턱을 넘어섰다. 서울에서 만나고 자라 도시의 불빛과 소음 속에 익숙해져 있던 내게 시골 마을의 고요함은 낯설고 불길하기까지 했다. 기차에서 내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발밑에서 뽀드득 울리던 눈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돈다. 숨결은 하얗게 흩어지고 손끝은 금방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졌다. 내가 들어온 그 집은 기와 지붕이 얹혔으나 세월의 흔적이 짙게 내려앉은 낡은 집이었다. 안채 마루 위에는 바람이 스며들 틈이 많았고 방 안은 한겨울 냉기 속에서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문턱을 넘어 발을 들이는 순간 이곳이 나를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부엌에서는 된장의 깊고 묵직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것은 따뜻하고 구수해야 할 향기였으나 그날의 내게는 차갑고 낯설고 무언가 숨을 막히게 하는 냄새였다. 낯선 기운 속에서 나는 주눅이 들었고 내 몸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나는 그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서늘한 기운이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이 집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듯 나를 밀어내려는 듯한 기운이 문 밖의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내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첫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창호지는 겨울바람에 달랑거리며 떨고 있었다. 이불 속으로 몸을 파묻었지만 냉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 품 같은 따스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문득 친정집의 전기난로 앞에서 오순도순 앉아 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따뜻한 공기가, 그 익숙한 웃음소리가 그리워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이미 걸어와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 앞에 서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낡은 헛간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눈앞에 내민 것은 묵직한 쇠쟁기였다. 아직 결혼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게 요구된 것은 며느리의 다정한 미소도 집안일의 소소한 수고도 아니었다. 그것은 소의 몫이었다. 쟁기를 메고 밭을 가라는 명령. 나는 잠시 웃음이 터질 뻔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차가운 쇠가 내 어깨에 걸리자 순간 숨이 막혔다. 무게는 몸을 짓누르고 어깨뼈가 부서지는 듯한 압박이 전해졌다. 진흙탕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발목이 푹 빠졌다. 차가운 흙탕물이 종아리까지 튀어 올랐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 배 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임신 4개월. 눈에 띄진 않았지만 내 안의 생명은 분명 존재했다. 그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러나 몸은 이미 휘청거렸다. 숨이 거칠어졌다. 쟁기를 끄는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쇠의 무게는 단순히 어깨를 짓누르는데 그치지 않고 내 가슴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손바닥은 거친 쇠에 스치며 벌겋게 벗겨졌다. 피가 스며나와 흙탕물에 번졌다. 배 속의 아이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찮아. 엄마가 버틸게.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게에 나무를 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이미 반쯤 쓰러질 지경이었다. 어깨는 불에 댄 듯 뜨겁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집 안에 들어서자 곧장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고 말았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으나 나는 삼켰다. 울면 약해 보일까 두려웠다. 나는 이 집에서 이미 시험대에 올려져 있었으니 울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도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벌겋게 벗겨진 피부와 피가 얼룩진 자국. 그 상처가 내 결혼 생활의 시작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고통보다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한 무력감이 더 아팠다. 나는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미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단지 일꾼이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새벽 어스름에 일어나 아직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밭으로 나갔다. 숨이 가쁘고 몸은 무거웠다. 내가 뿌린 땀은 땅에 스며들었으나 그 땅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몸일 뿐이었다. 겨울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차가운 기운은 단지 계절의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이 가진 공기 그 자체였다. 나는 점점 스스로를 잃어갔다. 이름조차 희미해졌다. 나는 이순자가 아니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그저 일꾼일 뿐이었다. 매서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다시 다짐했다. 견뎌야 한다. 버텨야 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왜 그래야 하지? 왜 나여야 하지?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차가운 겨울의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나는 이미 알았다. 그것이 내 삶의 서막이라는 것을. 내 어깨 위의 쟁기와 내 가슴 속의 응어리는 단순한 하루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없는 침묵의 시작이었고 앞으로 30년을 관통할 운명의 짐이었다. 첫 번째 아이를 잃은 날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한다. 그날은 장마철이었다. 하늘은 낮부터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빗방울은 끊임없이 비닐하우스 위를 두드렸다. 얇은 비닐 천막은 빗물의 무게에 휘청거렸고 틈새로 흙탕물이 스며들어 발밑은 진창이 되었다. 나는 하루 종일 상추를 다듬으며 허리를 굽히고 서 있었다. 손끝은 퉁퉁 부어 감각이 무뎌졌고 등줄기를 타고 흐른 땀은 흙먼지와 섞여 몸을 더 무겁게 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복부를 휘감는 통증이 몰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배를 짓누르는 힘이 거세졌다. 하복부에서 뜨겁고 묵직한 기운이 끊어질 듯 몰려왔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무릎이 진창 위에 처박혔다. 그 순간 흘러내린 빗물이 붉게 번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온몸이 덜덜 떨려 오히려 흙탕 속으로 깊이 주저앉았다. 빗소리는 거세게 몰아쳤다.
천둥이 굉음을 터뜨렸고 그 속에서 내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뒤엉켰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나 배에서 흘러나온 것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내 옆에는 차가운 흰 벽뿐이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의 박동과 겹쳐 울리는 듯했다. 아이를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아래로 뜨겁게 흘러내린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누군가 내 곁에 서 있었지만 나의 손을 잡아주는 이는 없었다. 그저 담배 연기만이 공기를 채웠을 뿐이다. 그 순간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스스로를 원망했다. 내가 일을 덜 했더라면, 내가 몸을 더 아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하게 굴었더라면 아이는 살아 있었을까. 그러나 아무리 자책을 해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내 안에서 자라던 작은 생명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졌다. 시간은 흘렀다. 그러나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두 번째 아이도 내 품에 오지 못했다. 이번에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미 울 만큼 울어버려서였을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이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일까? 나는 그저 공허하게 누워 있었다. 배 속이 텅 비어버린 허무감이 나를 파고들었다. 내가 여성으로서 실패한 존재라는 낙인이 찍힌 듯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 손끝은 어느새 굳어갔다. 새벽 5시면 눈을 떠야 했고 밤 10시가 넘어야 겨우 이불 속에 몸을 누일 수 있었다. 닭이 우는 소리에 몸을 일으키면 이미 허리는 굽어 있었고 손톱 밑은 흙과 세제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하루하루가 노동이었고 그 노동은 나를 삼켜갔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여자가 보였다. 허리 굽은 아줌마,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꺼져버린 눈빛. 그 여자가 바로 나였다. 어느새 나는 내 이름조차 잃어가고 있었다. 이순자라는 이름은 희미하게 지워지고 나는 그저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불렸다. 나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누군가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아이 둘을 무사히 낳았지만 내 삶의 그림자는 결코 거두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속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지만 그 위안조차 오래 가지 않았다. 나를 둘러싼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내 안에 남은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왜 나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인가? 왜 내 몸과 내 마음은 이렇게까지 짓밟혀야 하는가? 그러나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첫 번째 아이의 붉은 흔적, 두 번째 아이의 공허한 흔적. 그것들은 내 가슴 속에 깊은 흉터로 남았다. 아무도 그 상처를 보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고통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굳어져 갔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마음은 돌처럼 단단히 닫혔다.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작은 불씨였다.
느꼈다. 언젠가 이 고통의 끝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의지였다. 그것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불씨는 점점 증오로 변해갔다. 나는 알았다. 이 길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나의 유산은 단지 아이를 잃은 아픔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나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었고, 내 이름과 내 삶을 삼켜가는 끝없는 유산이었다. 그 고통은 멈추지 않았고, 나는 그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의 시작은 사소했다. 장터에서 들려온 낮은 웅성거림, 떡살을 고르는 손끝에 스며든 묘한 냄새, 바람결에 뒤엉켜 귓가를 훑고 지나간 잡담. 아무것도 아닌 듯 흘러가도 될 말들이었다. 그러나 몇몇 단어가 이상하게도 나를 붙들었다. 재산이라는 말, 명이라는 말, 며느리라는 말. 서로 상관없는 단어들이 내 안에 불길한 선을 그었다. 나는 그 선을 외면하고 싶었다. 그날따라 하늘은 높았고 햇살은 묘하게 따뜻했다. 따뜻한 날일수록 사람 마음은 방심하기 마련이라는데 아마 그래서였을까. 돌아오는 길에 내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그저 내내 일정한 속도로 집을 향해 움직였다.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면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손부터 씻었다. 손등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오래된 싱크대의 상처 속으로 스며들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과 주름 사이로 비누 거품이 끼었다. 몸을 돌려 마루를 지나며 한동안 멈칫했다. 낡은 서류함이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려온 것처럼 보였다. 그 앞에서 나는 10개 숨을 몰아쉬었다. 열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날은 피하지 않는 편이 덜 아프다는 것을 안다. 더 아프더라도 끝을 보는 편이 옳다는 것도. 서류함의 잠금쇠는 군데군데 달아 반짝였다. 내가 만져온 수많은 냄비와 대야처럼 세월은 금속에도 손길의 역사를 남긴다. 퇴를 젖히는 작은 소리가 방 안을 반으로 갈랐다. 종이 냄새가 떠올랐다. 축축하고도 건조한 모순의 냄새. 첫 장을 꺼낼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름 모를 통장 사본들, 낯익은 공과금 영수증, 오래된 보험 안내문. 나는 차분히 그러나 급하게 넘겼다. 눈동자는 앞서가고 숨은 뒤따랐다. 어느 순간 아주 얇은 서류 한 장이 나무십처럼 미끄러져 내 손등에 멈췄다. 제목은 짧고 선명했다. 등기부 등본. 그 아래에 찍힌 주소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 나를 이 집으로 보냈던 겨울의 공기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서류는 익숙한 땅에 이름을 품고 있었다. 친정에서 넘겨받았던 작은 밭. 그 작은 사각형의 토지도가 오래된 잉크로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시간이 되감겼다. 결혼 초 믿어도 된다는 목소리, 맡기면 안전하다는 말, 도장 하나면 간단하다는 손짓. 순진했던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믿었다.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해인 줄 알았다. 그때의 나는 아직 생을 배운 적이 없었고 사인을 한다는 일의 무게를 몰랐다. 그 작은 인주 한 점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길게 바꿔놓는지 상상하지 못했다. 등본의 명의는 내가 아니었다. 모든 선과 숫자가 그것을 증명했다. 언제부터였는지, 어떻게였는지, 무엇 하나 내게 묻지 않은 채 날짜와 서명이 완성되어 있었다. 서류의 가장자리에는 낡은 도장의 윤곽이 선명했다. 익숙한 성씨의 획이 칼날처럼 서 있었다.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듯 답답했다. 바닥의 나무 결이 세세하게 눈에 들어왔다. 나무 옆선의 상처까지 또렷해졌다. 사소한 것들이 갑자기 선명해질 때 사람은 본질을 더 또렷하게 본다. 나는 마침내 인정했다. 나의 무지와 나의 믿음과 나의 침묵이 한 장의 문서로 모양을 갖췄다는 사실을. 서류함을 더 뒤졌다. 잉크 냄새가 진해졌다. 재산 목록을 적은 장부가 있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수확량과 지출 내역 사이사이에 모르는 입금 기록들이 끼어 있었다. 붉은 볼펜으로 표시된 몇 개의 날짜가 유독 눈에 밟혔다. 그 옆에 메모는 간단했다. 관리 이관. 불길한 단어였다. 관리라는 단어는 언제나 명분처럼 보였다. 그러나 명분은 때로 가장 얇은 가면이었다. 그 아래에는 의도와 탐욕, 그리고 침묵이 숨어들었다. 장부의 종이결이 거칠게 손끝을 문질렀다. 종이가 내 피부를 긁는 감각이 이상하리만치 선명했다. 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얇은 천으로 감싼 도장이 그 안에 있었다. 붉은 인주가 반쯤 말라붙은 채 뚜껑에 눌어붙어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증언이자 미래의 증거였다. 조심스럽게 도장을 들어 손바닥에 올려둔 채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22살의 내가 이 도장을 맡길 때 무엇을 생각했는지 떠올렸다. 미덥지 못했던 두려움, 인가받고 싶은 마음, 가족이 된다는 말의 달콤한 껍질. 껍질은 달았고 속은 씁쓸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에서 내 심장 소리만 어지럽게 퍼졌다. 증거는 더 있었다. 몇 년 전의 은행 거래 내역서가 낡은 브로슈어 사이에 끼어 있었다. 입금과 출금의 흐름이 단정했다. 단정함이 오히려 이상했다. 특정 날짜에 반복되는 송금, 금액의 일정함, 설명의 부재. 설명이 없는 기록은 때로 명백한 설명이었다. 문서의 숫자들은 냉정했고, 냉정함은 언제나 진실 쪽으로 기울었다. 나는 메모지를 꺼내 날짜를 옮겨 적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를 때마다 손끝이 축축해졌다. 내 손바닥은 어느새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기억을 뒤졌다. 결혼 초 문턱에 걸터 앉아 내미는 도장. 농번기마다 체근하던 서류. 장부의 빈칸을 채우라며 내민 선. 그 모든 순간에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믿음은 때로 편리한 눈가리개였다. 바라보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라보지 않은 시간은 언젠가 이자까지 붙여 되돌아왔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었다. 방은 점점 좁아졌다. 천장은 낮아지고 벽은 가까워졌다. 나는 느리게 일어섰다. 무릎이 굳어져 잘 접히지 않았다. 작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지런히 펼쳐놓고
하나씩 순서를 만들었다. 등본, 장부, 거래 내역, 인감, 오래된 메모. 종이와 잉크와 숫자와 도장으로 이루어진 작은 세계가 내 앞에 정연하게 놓였다. 그 세계는 내가 발 딛고 선 현실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었다. 내가 믿어온 이야기와 다른 문법, 다른 어휘, 다른 결말.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모른 척하는 사이 다른 누군가의 의도대로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부엌에서 묵은 된장의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왔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한동안 내 삶을 이루던 모든 감각이 낯설어지는 순간이 있다. 익숙한 것은 사실을 가리기도 한다. 낯설음은 가리개를 벗긴다. 나는 손을 씻고 다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종이 위로 오후의 햇살이 사각형으로 떨어졌다. 빛이 종이결의 굴곡을 드러냈다. 오목한 곳의 그림자가 지고 볼록한 곳에서 잉크가 반짝였다. 진실은 그렇게 미세한 요철로 드러났다. 한 번 보면 지워지지 않는 형태였다.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친정아버지가 겨울 저녁 방앗간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거친 손등 위에 작은 잔이 올랐고 그 잔을 비운 뒤 무거운 숨을 내쉬던 어깨. 그 어깨 너머로 짧은 말들이 오갔고 나는 멀찍이 서서 그 말들의 온도를 가늠했다. 그날의 공기에는 믿음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어른의 세계는 조용한 계산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어렴풋이 알았다. 그러나 알면서 모른 척하는 법도 그때 배웠다. 모른 척하는 법은 사람을 천천히 병들게 했다. 오늘 나는 그 병의 말기를 마주했다. 의자의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거미줄 같은 금이 사방으로 퍼져 있었다. 금은 한 번 생기면 언제가 되든 이어진다. 숨기려 해도 가린다고 멈추지 않는다. 그 금을 따라가면 결국 시작점에 닿는다. 내 삶의 금도 그랬다. 22살 겨울의 문턱, 붉은 인주, 얇은 서류, 누군가의 빠른 손놀림. 시작은 늘 작았다. 작은 시작이 길고 무거운 결과를 끌고 왔다. 나는 천천히 다시 서류를 모아 봉투에 넣었다. 봉투의 입구를 접을 때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얇은 종이를 접는데도 이상하게 힘이 필요했다. 어쩌면 종이를 접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을 접는 일이라서였을 것이다. 접고 다시 접어 가능한 한 작은 사각형으로 만든 뒤 가슴께에 꼭 끌어안았다. 심장 박동이 봉투를 가볍게 두드렸다. 살아있는 것은 다 소리를 낸다. 진실도 소리가 있다. 그 소리는 클 필요가 없다. 반드시 들린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오래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는 벌레 소리가 이어졌다. 희미한 별빛이 유리창에 점점이 박혔다. 나는 내 호흡을 세었다. 서류에 남은 날짜를 하나씩 떠올리며 숫자를 맞추듯 호흡을 세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확신은 슬픔을 끌고 왔고 슬픔은 분노를 낳았다. 분노는 뜨거웠지만 나는 그 열을 밖으로 쏟아내지 않았다. 이 집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었다. 소리치지 않는 법, 침묵으로 견디는 법,
그 침묵을 칼날로 바꾸는 법. 생각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또렷하게 받아들였다. 이 일은 단 한 사람의 손끝에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오래된 장부의 필체가 바뀌는 자리, 서류가 이동한 날짜, 누구의 바쁜 발자국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로 꺾였는지. 모든 것이 말없이 가리키고 있었다.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침묵,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오래된 공모,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공모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하는 몸짓은 때로 해방이었다. 인정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내 안에 이름 없는 감정들이 조금씩 자리를 찾았다. 슬픔은 왼편으로, 분노는 오른편으로, 공포는 발치로 밀려났다. 가운데에는 조용한 의지가 남았다. 그 의지는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한 번 움직이면 쉽게 멈추지 않는 성질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나는 물을 끓였다. 주전자가 윙하고 울었다. 끓는 물이 찻잔을 데웠다. 잎을 적신 물에서 담백한 향이 피어올랐다. 그 향을 들이마시며 나는 단정한 문장을 한 줄 떠올렸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정리할 시간이라는 문장. 그 문장은 길지 않아도 무거웠다. 나는 그 무게를 두 손으로 받쳤다. 서랍을 열어 새 노트를 꺼냈다. 표지를 넘기고 첫 장에 날짜를 적었다. 그 아래에 짧은 제목을 붙였다. 배신의 증거라는 글자들이 정직하게 놓였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선은 곧고 잉크는 맑았다. 나는 오늘의 기록을 시작했다. 장부의 페이지를 넘기듯 과거를 넘겼다. 종이에 적힌 지난 날들이 나를 밀어냈고 나는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 펜을 세웠다. 잉크는 마르고 문장은 남았다. 남는 것은 결국 증거가 된다. 말은 지워져도 기록은 남는다. 내가 오랫동안 배웠던 것은 침묵이었지만 이제 나는 침묵 위에 기록을 쌓는 법을 배울 차례였다. 창밖이 미세하게 밝아졌다. 먼 산의 윤곽이 나타났다. 밤과 새벽이 맞닿는 자리에서 세상은 가장 솔직해진다. 숨길 색이 없다. 나는 봉투와 노트를 한데 묶어 상자에 넣었다. 상자는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들 수 없는 무게도 아니었다. 오랜 세월의 짐에 비하면 이 정도의 무게는 충분히 옮길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옮기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무거운 것은 버티는 사람의 것이 된다. 버틴 사람만이 옮길 수 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등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오래 굽혀있던 몸이 다시 일어서는 소리였다. 몸이 일어나면 마음도 따라 일어나는 법. 문턱을 지나 마당에 선 나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새 공기는 오래된 냄새를 밀어냈다. 숨이 길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짧게 다짐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러나 나만은 또렷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내 이름을 되찾고, 내 몫을 되찾고, 무엇보다 내 시간과 내 침묵을 내 뜻대로 쓰겠다고. 배신의 증거는 내 손 안에 있었다. 공모의 흔적은 종이 위에 남아 있었다. 30년의 시간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다만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칼을 가는 법을 가르쳤다. 날은 충분히 섰다. 아직 휘두를 때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언젠가 이 칼날이 제자리를 찾게 될 날을. 그날을 위해 오늘의 기록을 시작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증거를 안고 잠들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내 안에서 아주 오래된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른 문이 열리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공기의 냄새가 아주 미약하게 스며들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냄새였다.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 건 언제나 아이들이었다.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붙잡을 때, 그 눈동자가 내 얼굴을 들여다볼 때, 나는 수없이 갈라지던 결심을 다시 붙잡아야 했다. 그들의 맑고 투명한 눈빛은 나를 지켜야 할 이유였고, 동시에 나를 묶어두는 족쇄이기도 했다. 어느 날, 나는 부엌에 앉아 마른 손등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걸 보았다. 저녁 해가 기울며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은 붉게 타올랐고, 그 빛 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겹쳐졌다. 아이들은 나를 보며 소리 없이 웃었지만 그 웃음은 나의 깊은 곳을 흔들었다. 나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싶었고 동시에 그 아이들을 두고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었다. 그 모순된 욕망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다. 아이들은 언제나 내 어깨를 기대어 잠들곤 했다. 그 온기가 전해질 때마다 나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복수를 선택한다면 이 온기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가정을 파괴한다면 이 눈동자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이 아이들이 보고 자란 세상이 불공정과 침묵뿐이라면 그 또한 견뎌낼 수 있을까? 어느 쪽도 정답은 아니었다. 나는 수없이 흔들렸다. 남편은 어느 순간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앉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이해나 연민을 보지 못했다. 오로지 자신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운 눈빛뿐이었다. 그 눈빛은 나를 붙잡는 손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걸하는 손짓에 불과했다. 나는 그 앞에서 오래 침묵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도는 결코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밤마다 나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었다. 한쪽은 아이들을 위해 참으며 남은 생을 보내는 길, 다른 한쪽은 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끊어내는 길. 두 길 모두 가혹했다. 전자는 내 존재를 소멸시키는 길이었고, 후자는 아이들의 웃음을 앗아가는 길이었다. 어느 쪽도 온전한 선택은 아니었다. 나는 때때로 아이들이 잠든 방 안에 들어가 그들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고른 숨결, 작은 손, 좁은 어깨. 그 모습이 너무도 평화로워 내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눈물이 흘러내리면 어깨가 떨렸고 떨림은 다시 나를 죄책감으로 몰아넣었다. 아이들이 느낄까 두려워 눈물을 베개에 묻어 삼켜야 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부엌에 앉아 장부를 넘기며 새벽에는 고요한 마당을 걸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내 안에서 결심은 커졌다가 작아지고 무거워졌다가
가벼워졌다. 매 순간 달라졌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생존자였다. 그리고 생존자는 언젠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이들의 웃음을 볼 때마다 나는 주저앉고 싶었다. 그러나 장부의 숫자와 서류의 도장을 떠올릴 때마다 내 심장은 다시 불길로 타올랐다. 이 두 감정은 동시에 내 가슴을 휘어잡았고 나는 한밤중에도 잠들 수 없었다.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침묵 속에서 나는 내 결심을 수없이 되뇌었다. 그러나 되뇌는 결심은 언제나 아이들의 목소리에 무너졌다. 어느 겨울밤 나는 마당에 서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별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별빛은 수천 년의 거리를 넘어 내 눈에 닿았다고 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건너오는 빛이 있는데 왜 나는 몇 걸음의 거리를 건너지 못하는가? 문턱 하나, 서류 한 장, 결심 하나. 그 모든 것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시간을 견디며 내가 바란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아이들의 웃음이었나?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함이었나?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나는 매일 흔들렸다. 흔들림은 나를 지치게 했고, 지침은 다시 무력함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무력함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결심을 미루고 또 미뤘다. 나의 결심은 아이들의 눈망울 앞에서 늘 부서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 눈망울이야말로 내가 언젠가 반드시 결단해야 한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 세상을 마주할 때 나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침묵의 역사일까? 아니면 끝내 맞선 기록일까? 그 선택이 내 어깨에 걸려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기록을 남겼다. 장부의 한쪽 여백에, 오래된 노트에, 쪽지에. 흔들리는 마음조차 기록했다. 기록은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찾아주는 작은 바늘이 되었다. 흔들리면서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잊지 않게 해주었다. 나는 여전히 딜레마 속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증거라는 것을. 흔들리는 동안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흔들리면서도 나는 여전히 서 있었다. 나는 오래도록 침묵했다. 침묵은 나를 약하게 만든 듯 보였으나 사실은 그 반대였다. 침묵은 내 안에서 무언가를 벼려내고 있었다. 얇은 칼날이 서서히 다듬어지듯 30년의 시간은 내 분노를 가다듬었다. 나는 울음을 삼키며 배운 것이 있었다. 울음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는 것. 그 기록이 언젠가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 내 복수는 거창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칼을 들고 나아간 것도 소리치며 세상을 향해 외친 것도 아니었다. 나는 다만 작은 것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서류철을 다시 꺼내 날짜를 맞추고 오래된 통장들을 나란히 놓았다. 거래 내역의 빈틈에 메모를 적어 넣고 동네에서 흘려들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기록했다. 모든 조각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되어갈 때 나는 비로소 길을 보았다.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길 때마다 내 손끝은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가올 무너짐을 알기에 느끼는 묘한 희열 때문이었다. 그동안 내게 가해졌던 모욕과 억압이 서류 위에서 다른 얼굴로 드러났다. 그 얼굴은 탐욕이었고 위선이었으며 끝내 드러나지 않을 것 같던 공모였다. 나는 그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내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변호사를 찾아간 날, 내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 속에는 내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손등에 굳은 살만큼이나 투박한 증거들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여러 하나씩 살폈다. 그의 눈빛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갈 때 나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충분합니다. 그 짧은 말은 내 30년의 침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다르게 불었다. 이전까지는 나를 꺾던 바람이었으나 이제는 내 등을 미는 바람이었다. 나는 그 바람에 맞서 걸어가지 않았다. 바람과 함께 걸었다. 오래 묶여있던 발걸음이 낯설 정도로 가벼웠다. 그리고 마침내 대면의 날이 왔다. 식탁 위에는 내가 준비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손을 얹었을 때 마치 내 지난 세월이 모두 이 자리에 응축된 듯 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나는 느리게 숨을 고르며 서류철을 열었다. 증거들은 차갑게 빛났다. 등기부, 거래 내역, 증언서, 도장. 모든 것이 나를 대신해 말하고 있었다. 나는 말하지 않아도 되었다. 서류가 이미 충분히 소리치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순간 나는 차가운 쾌감을 느꼈다. 오랜 세월 동안 내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져 있었을 것이다. 내가 울부짖고, 내가 고개를 떨구고, 내가 눈물을 삼켜왔을 것이다. 이제는 반대였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다. 나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복수란 이렇게 고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때 처음 알았다. 내가 꺼내든 도장은 결정적이었다. 30년 전 내 손에서 빼앗겨간 그 작은 도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칼날이 되었다. 종이 위에 찍힌 붉은 자국은 그들의 거짓을 송두리째 드러냈다. 거짓은 언제나 오랫동안 버티지 못한다. 나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왔다. 마침내 그 믿음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날의 공기는 전쟁터 같았다. 그러나 총소리도 피도 없었다. 오직 서류와 기록만이 무기였다. 나는 그 무기를 들고 있었고 그들은 맨몸으로 맞아야 했다. 30년간 쌓아온 위선의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무너짐은 천둥보다 컸으나 밖에서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들의 세상이 산산이 조각나는 소리를. 나는 침묵으로 싸웠다. 말이 필요 없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의 몰락은 더욱 극적으로 드러났다. 그들이 허둥지둥 변명할수록 증거의 침묵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차분히
그 무게를 지켜보았다. 마치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석한 듯 숙연한 마음마저 들었다. 장례를 치르는 것은 내 과거였고 그들의 현재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쟁기를 메고 걷던 내 모습이 보였으나 이번에는 무거움이 없었다. 나는 흙탕물 속에서 웃고 있었고 허리도 더 이상 굽지 않았다. 아이가 내 품에 안겨 있었고 하늘은 맑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내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대면으로 이미 그들의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승패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살아남았다. 30년의 침묵이 나를 죽이지 못했으니 이제 그 침묵은 내 무기가 되었다. 나는 차분히 커피를 끓였다. 작은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잔에 따르는 순간 따뜻한 향이 방 안에 퍼졌다. 나는 그 향을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라고. 이제는 내가 나의 시간을 쓸 차례라고. 내 복수는 시작되었고 그들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내 이름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혼 소송이 끝나던 날, 법정의 공기는 묘하게 비어 있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판사의 목소리도,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도 모두 내 귀에는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렸다. 내가 선 자리는 낯설게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오직 내 심장 소리만이 분명했다. 그렇게 나는 승리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환호의 승리가 아니라 긴 전쟁 끝에 남겨진 고요의 승리였다. 나는 내 땅을 되찾았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가 빼앗아갔던 것을 다시 내 품으로 돌려놓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단지 땅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의 이름과 시간, 그리고 존엄을 되찾았다는 것을. 오랜 세월 나를 짓밟았던 모든 억압이 종이 위에서 무너져 내렸고 그 무너짐 속에서 나는 새롭게 서 있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은 내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었다.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낡은 집이 아닌 내가 직접 꾸민 공간. 나무 향이 배어있는 테이블, 햇살이 드는 창, 그리고 매일 아침 커피 향으로 가득 채워지는 공기. 하루에 100명이 넘는 손님들이 찾아와 커피를 마셨다. 누군가는 따뜻하다 말했고, 누군가는 오래 머물고 싶다 했다. 그들의 한마디는 지난 30년의 상처 위에 덮이는 부드러운 천 같았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나는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했다. 내 목소리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인사가 되었고, 내 손길이 커피 향을 완성하는 도구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사장님이라 불렀다.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온전히 나를 지칭하는 호칭이었다. 그 두 글자가 내게는 눈물 날 만큼 벅찼다. 나는 마침내 나답게 불리고 있었다. 한편 시어머니와 남편은 몰락했다. 법원 명령으로 집을 비우고 재산은 압류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난과 조롱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오래도록 권위와 체면을 지키려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 그림자는 점점 옅어져 결국 마을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쫓지 않았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허무와 연민이 남았다. 그들의 몰락은 내가 원한 복수의 결과이자 동시에 그들 스스로 불러온 결과였다. 탐욕과 침묵으로 쌓은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것을 지켜본 증인이었을 뿐이다. 가끔 남편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 무심한 얼굴, 늘 술 냄새가 배어있던 숨결,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가득했던 눈빛. 그는 결국 후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미 늦은 후회였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후회는 늘 가장 약한 순간에만 찾아오니까. 이제 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아이를 안고 걷는 여인, 손을 잡고 웃는 연인.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내 지난 세월을 돌아본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어두운 지하에 갇혀 있던 듯 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고, 그 불씨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커피 잔을 닦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옳았는가? 내 복수는 정당했는가? 아이들을 위해 참지 않고 나를 위해 끝내 싸운 선택은 과연 바른 것이었는가? 그 질문은 아직도 내 안에서 맴돈다. 그러나 답은 쉽지 않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질문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내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남이 대신 내려준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내린 선택.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저녁이 되면 카페 안은 노을빛으로 물든다. 창문 너머 붉은 빛이 벽을 타고 흐를 때 나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한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살아냈다. 그것이 곧 내 복수였다. 30년의 침묵 끝에 나는 드디어 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 분노도 원망도 모두 지나간 자리, 이제는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일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또다시 복수를 선택할 것이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렇게 묻는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 여러분이라면 나처럼 복수를 했을까? 아니면 끝까지 가정을 지켰을까? 내 선택은 이미 내려졌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의 판단은 이제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